삼성 공장에서 월급 받는 직원이 그 월급으로 아이폰을 삽니다. 개인의 자유죠.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자유가 9만 명분씩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17년간 베트남 경제를 떠받쳐온 212억 달러짜리 투자가 지금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증설 계획은 취소됐고 협력업체 물량은 줄었으며 신규 채용은 동결됐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아직 실감하지 못합니다. 설마 진짜 떠나겠어? 공장도 다 지어놨는데. 하지만 역사는 항상 같은 말을 해왔습니다. 고마움이 당연함으로 바뀌는 순간 기업은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한다고. 지금 그 순간이 시작됐습니다. 박린성 삼성 공장에서 5년째 조립 라인을 지키는 응우예, 28살. 월급은 650달러입니다. 베트남 평균 임금의 1.6배죠. 그런데 그 손에 아이폰 15가 들려 있습니다. 가격은 1200달러. 월급 2달치예요. 왜 샀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예쁘잖아요. 친구들도 다 써요. 회사에서 매일 삼성 보는데 집에서까지 볼 필요는 없잖아요. 옆자리 호황도 비슷합니다. 34살 품질관리 팀장인데 책상 위에 애플워치, 에어팟, 아이패드가 나란히 놓여 있어요. 그도 대묻습니다. 제 돈으로 좋아하는 걸 사는 건데요. 완벽하게 맞는 말입니다. 반박할 수가 없어요. 근데 경제학자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다른 질문을 꺼냅니다. 그 650달러가 실제로 어디로 흘러가는지 한번 추적해본 경제학자들이 있거든요. 아이폰 할부금 50달러는 애플 본사로 빠져나갑니다. 하노이 외곽 월세 200달러는 부동산 중개인 주머니로 사라지고요. 카페와 쇼핑에 쓰는 150달러는 현지 상점으로 분산되고 고향 송금 150달러는 지방으로 향합니다. 남은 100달러만 통장에 머물러요. 이 650달러 중에 삼성으로 돌아오는 돈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응우에는 그걸 몰랐겠죠. 수도관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삼성이 뿌린 돈이 애플로, 부동산으로, 사방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걸 누수 효과라고 합니다. 삼성이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그 월급이 경쟁사 매출로 연결되는 아이러니한 구조입니다. 9만 명 월급을 연간으로 합산하면 6억 달러가 훌쩍 넘어요. 그 대부분이 삼성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응우에는 몰랐겠죠. 자신의 아이폰 선택이 삼성 경영진 회의실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를요. 삼성은 그 숫자를 조용히 기록합니다. 이 나라 직원들은 우리 제품을 사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경고등이었습니다. 2013년 이전 베트남 북부 타이응우에는 그냥 농업지역이었습니다. 쌀 농사의 과수원, 그게 전부였어요. 1인당 소득은 1,500달러 수준이었고 실업률은 8%에 달했습니다. 지역 GDP는 30억 달러 규모였죠. 그런데 그해 삼성이 두 번째 공장을 짓기 시작합니다. 투자 규모만 20억 달러였어요. 10년이 지난 지금 이 지역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GDP는 300억 달러, 딱 10배가 됐어요. 실업률은 8%에서 2%로 떨어졌고 1인당 소득은 6,000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삼성 공장 하나가 지역 전체를 바꿔버린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삼성이 공장을 짓는다고 발표하는 순간부터 도로가 깔립니다. 고속도로 연장만 120km가 넘어요. 전기 공급망이 새로 구축되고 발전소가 3개 추가로 들어섭니다. 오지 인프라도 베트남 최초로 이 지역에 설치됐어요. 삼성을 위해 만든 인프라가 지역 주민 전체의 삶을 바꿔놓은 거죠. 이게 바로 승수 효과입니다. 이를 투자하면 3의 효과가 돌아오는 구조예요. 박린성 지방정부 통계를 보면 2008년 20억 달이었던 지역 GDP가 2024년에는 250달러로 12배 이상 뛰었습니다. 베트남 전체로 시야를 넓혀보면 숫자는 더 선명해집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삼성 베트남 공장 수출액은 280달러예요. 베트남 전체 수출이 약 1,000억 달러 수준이니 삼성 혼자 28%를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한 기업이 나라 수출의 4분의 1을 혼자 들고 있는 구조예요. 협력업체만 309개. 이 업체들이 고용한 인원만 3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삼성이 흔들리면 이 30만 명이 동시에 흔들리는 구조입니다. 삼성은 공장이 아니라 심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심장에 부담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OECD가 전 세계에 선언합니다. 다국적 기업은 어느 나라에 있든 최소 15% 법인세를 내야 한다고요. 글로벌 최저한세 들어보셨죠? 이게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이야기였습니다.
베트남은 그동안 외국 기업들에게 파격적인 세율을 제공해왔거든요. 5%, 10% 많아야 12트 수준이었습니다. 삼성도 마찬가지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15%를 내야 한다면 그 우대 혜택이 사라지는 겁니다. 베트남 세무총국이 계산기를 두드려봤습니다. 삼성을 포함한 122개 외국 기업이 영향을 받고 추가 세수는 연간 20억 달러로 전망됐어요. 20억 달러.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는 놓치기 아까운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계산이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2024년 7월 판민진 베트남 총리가 직접 한국을 방문합니다. 삼성 평택 공장을 둘러보고 이재용 회장을 만났어요. 베트남은 삼성과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투자 환경을 더 개선하겠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귀국한 지 딱 4개월 후입니다. 2024년 11월 베트남 국회가 결의안을 통과시켰어요. 글로벌 최저 한세 도입 준비에 들어간다.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삼성 경영진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특혜가 사라지면 베트남의 매력이 줄어든다. 마침 인도가 손을 내밀고 있었어요. 50억 달러 인센티브를 제안했거든요. 베트남보다 큰 규모였습니다. 경제학에는 근시안적 의사결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눈앞에 20억 달러 세수를 잡으려다가 232억 달러를 투자한 기업을 놓치는 거예요. 감사한 손님에게 갑자기 밥값을 2배로 올리면 그 손님은 다음에 안 옵니다. 당연한 이치죠. 베트남 정부는 그 당연한 이치를 잊었을 수도 있습니다. 2025년 9월 베트남 노동조합이 삼성 공장에 요구서를 제출합니다. 임금 15% 인상. 단호했어요. 삼성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로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판에 임금까지 올리면 수익성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하지만 노동조합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삼성은 이익을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자도 그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숫자를 봐야 해요. 전자제조업 영업이익률은 보통 5에서 10% 수준입니다. 세금 부담이 늘고 임금도 15% 오르면 그 마진이 급격히 얇아지는 거예요. 마진이 얇아지면 경영진은 자연스럽게 비교를 시작합니다. 인도는 어떻지? 인도네시아는? 응우엔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임금 인상 요구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그녀는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물가도 오르는데 월급이 그대로면 안 되죠. 삼성은 베트남 덕에 돈 버는 거잖아요. 그럼 삼성이 떠나면 어떻게 되냐고 물었습니다.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해요. 설마 떠나겠어요? 공장도 다 지어놨는데. 이게 바로 수혜자의 착각입니다. 공장을 지었으니 못 떠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삼성 전체 매출에서 베트남 공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24%입니다. 중요하지만 절대적이진 않아요. 초기 이전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다른 선택지가 충분히 가능한 구조입니다. 경제학에는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모두가 쓸 수 있는 목초지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면 결국 황폐해지는 거죠. 세금도 올리고 환경 규제도 강화하고 임금도 올리고 하나하나는 다 합리적입니다. 근데 그게 한꺼번에 쏟아지면 삼성은 숨이 막힙니다. 목초지가 서서히 말라가는 거예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채로. 이제 타임라인을 그려볼게요. 지금으로부터 24개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2026년 3월 박민성 신규 라인 증설 계획이 공식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규모만 5억 달러예요. 베트남 언론은 조용히 보도할 겁니다. 글로벌 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한 투자 조정이라고요. 하지만 속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다르게 읽어요. 이건 시작일 수 있다고. 협력업체 주문이 20%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레티아 사장, 42살 협력업체 대표는 직원 100명을 내보내야 할 수도 있어요. 하노이 외곽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섭니다. 2008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에요. 6개월 후 삼성이 하노이 RD센터 확장 계획을 무기한 연기합니다. 전자공학과 졸업생들이 당황하기 시작해요. 삼성이 안 뽑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 호황은 회사에서 통보를 받습니다. 성과급이 작년보다 30% 삭감된다고요. 그는 아이패드를 중고로 팔기로 결심합니다. 1년 후 삼성이 중대 발표를 합니다. 베트남 투자 비중을 조정하고 일부 생산 라인을 인도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요. 베트남 총리가 직접 삼성 본사에 전화를 겁니다. 도와드릴게요. 뭐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을 수 있어요. 베트남 공장 매출은 625억 달러에서 550억 러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레티아 사장 회사는 매출이 40% 빠질 수 있어요. 이러다 문 닫겠다 싶어 눈물이 납니다. 응우에는 희망퇴직 통지서를 멍하니 바라봅니다. 그 손엔 여전히 아이폰이 들려 있어요. 타이응우의 실업률은 2%에서 6%로 치솟을 수 있습니다. 10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신뢰를 쌓는데 17년이 걸렸지만 무너지는 데는 24개월이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공장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신호는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증설 보류, 투자 지연, 물량 축소. 이 신호들이 말하는 건 하나입니다. 고마움이 당연함이 되는 순간 관계는 조용히 끝을 향해 걷기 시작한다는 것. 베트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 어디에서든 벌어지는 일이에요. 당신 곁에 있는 소중한 것, 오늘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수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키려는 사람에게만 머뭅니다.